귀한 시간 날짜로 계절로 매일 밤 마신 커피로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로 그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말해요 산다는 것은 그것은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열정과 패기만으로도 청춘이기에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춘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흙수저에 좌절하고 또 너무나 경쟁적인 스펙에 무너지고요. 마치 전쟁터 같은 취업 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에게 취업에 대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창사 특집 일자리가 희망이다 진행을 맡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청년 실업률이요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난국에 일자리마저 어려운 시대, 우리 청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5월입니다.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이 깜깜하기만 했던 취업 시장에도 희망의 불씨가 빛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지역에선 어떤 취업 방향을 갖고 있는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MBC 창사 특집으로 마련한 일자리가 희망이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일자리 정책 발표 후 11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일자리 현장을 찾아 지방대 출신들은 너무 자리가 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회사에서 이제 폭넓게 차별성 없는 그냥 많은 일자리 노인분들 있잖아요. 진짜 막 지금 보면 현실은 그렇거든. 폐지 죽고 알바 형태보다는 정직원 형태를 많이 뽑아야 막상 이렇게 필요해서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는
저희의 이제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진짜 그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일자리를 그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해서 잘 될지.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는 희망이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얼마나 믿고 또 따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저희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밀착된 일자리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각각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 풀으실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한훈 총괄 기획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박상우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간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우리 총괄 기획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위원회 과연 어떤 취지에서 설립된 기구고 그간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부터 먼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위원회는 5월 10일 신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제1호 업무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관계부처 장관, 노사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3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부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6월 1일에 새 정부의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과제를 정리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8월 8일에 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100일 플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 8월 17일이면 예.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간에 과연 어떤 성과를 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하고 지켜보겠고요. 예, 우리 박상우 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신데 그 인재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들 아마 적지 않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신지요?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왜냐하면은 제 큰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작은애가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에 올라가고 하니까 남의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소득을 얻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네. 이렇게 흘러가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일명 절벽 사회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절벽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고용 절벽은 결국은 소비의 절벽, 나아가서는 인구의 절벽, 그러니까 이 절벽 사회라고 부르는 이 뿌리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했죠? 81만 개. 그 일자리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텐데요. 우리 총괄 기획관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81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전체 일자리의 8.9%입니다. 네. OECD 평균은 21.3%인데 그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정부에서는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을 해서 사회 서비스의 질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81만 개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입니다. 먼저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개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치안, 복지 분야에서 17만 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육, 요양이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가 34만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지면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 좀 많이 낮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일자리가 있다면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4개를 골라왔습니다.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300만 원을 이제 내게 되면은 기업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해서 2년이 끝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추경에 반영된 내용인데요. 네. 직업훈련 이후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확대해서 3%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제도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고용할 때 중소기업에서는 2명분만 내면은 정부에서 1명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정책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방청객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눈빛이 초롱해지는데 과연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여기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요.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그대로만 추진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명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하면은 적정한 임금 그리고 또한 양호한 근로 조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임금과 근로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임금을 더 준다 하면은 초과 근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야간 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종의 오명이죠 보면은 네.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생각이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가지고 또 다양한 기회를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학생들 얘기 없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의 비정규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비정규직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 비정규직이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6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면은 6시간을 일하더라도 정규직하고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없고 또 그걸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제 현 정부에서 앞으로 이거 최저임금을 1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10,000원 이상이 되죠. 유럽 같은 경우는 비례적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네. 비정규직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바로 이거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신규 정규직 사원 채용이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하고 파견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앞으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이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정규직을 전환을 하는데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휴직 대체자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하는 시기는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요. 파견 용역 근로자는 이게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9월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자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확정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오히려 지난 정부에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평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차별됐다면 어떤 점들이 차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중물 역할이라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제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대과 경북 지역의 그 취업 현실은 어떨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잠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도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이곳 튜링겐 코리아는 지난해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현재 35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설립 13년, 이젠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지역 내에서 그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품 자체 개발한 제품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 부분이 한 100여 종 이상입니다. 그리고 ODM으로서 다른 업체 제품을 생산해주는 제품이 또 한 100여 종 되고 전체적으로 한 200여 종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반트 브랜드 제품이 직접 어떤 소비자들한테 시판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호응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개발로 지금까지 3개의 특허권을 낸 튜링겐 코리아의 화장품들은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직원의 절반이 연구원들인 만큼 이곳에선 화장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인력들입니다. 입사 2년차 조선영 씨도 이곳에서 화장품 개발을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는 연구원입니다. 튜링겐 코리아 연구소에서 제형연구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연구소의 연구원. 네. 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나요? 아니요, 재밌고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조선영 씨는 전공을 살려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화장품을 좋아해 그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딱 정해서 난 연구원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대학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 시절 조선영 씨가 학교 과제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회사 면접 당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취업 성공 비결이라는데요. 처음 이제 반트의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제가 만든 화장품을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보람되고 뜻깊었습니다. 본인도 그러면 이쪽 회사에서 나온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세요? 네, 기초랑 이제 CC 쿠션, 색조 라인은 다 반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네. 본인? 네. 튜링겐 코리아는 매년 신규 채용을 통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사한 직원만 11명. 이외에도 인턴제를 통해 채용된 직원들이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면서 튜링겐 코리아엔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랍니다.
저희 튜링앤 코리아는 평균 나이 31살로서 상당히 젊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반트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도 젊고 힘있는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반트와 함께 도전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메가젠 임플란트는 2002년에 설립돼 현재 300여 명이 근무하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입니다. 국내외에도 80여 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메가젠은 지난해 유럽 수출 3천만 부를 달성하며 동일 품목 기업들 중에서 수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입니다. 초창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 단위, 10억 이하인데 지금 작년도 저희 매출이 700억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700억. 그러니까 상당한 그 발전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이게 다품종 소위 말하는 소량품 생산 품목이 되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매출을 올리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일반 생산 제품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름대로 여기는 이제 그 전체 의료기기 우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그 사실은 100억, 200억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소규모인데 거기에서 500억 이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임플란트 제조 기업들 중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메가젠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는데요. 직원 모두가 계약직 하나 없는 정규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롯이 능력 위주로 채용되는 고용 시스템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요즘 젊은이들. 입사 3년차 신준호 씨도 취업 준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점 맞추고 졸업하고 토익 점수도 공대는 한 700 이상이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700 넘기고 중간에 휴학하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틈틈이 이제 봉사활동도 한 200시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회사에 쓸 때 보니까 그런 게 다 갇혔다고 생각해도 면접 가는 경우가 한 20-30번 내면 한 군데 정도 오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대기업을 노리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렵게 입사한 만큼 이곳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준호 씨. 적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서 되게 어려운데 배워서 하다 보니까 또 상상하던 거를 만들어서 그게 제품으로 실현되고 그게 판매돼서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걸 보니까 좀 재미가 있고 성과도 있더라고요.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온라인 게임 개발 전문 업체 KOG. 온라인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던 2002년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해 세운 자그마한 회사가 어느새 직원 수 150여 명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게임이라는 분야 자체가 일단 전공이라든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나 그다음에 게임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럼 게임 기획서나 하다못해 게임 대회 나가서 수상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 게임 관련해서 정말 이분이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력, 지역의 나이 같은 건 저희가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해마다 자체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인재를 고용하고 있는 KOG는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답게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채용된 직원만 현재 26명. 작년 8월에 입사한 정현희 씨도 그렇게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3학기 남았어요. 그럼 학업과 직업을 이제 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휴학 상태예요. 보통 대졸자가 이렇게 취업을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실력이 탁월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방학 중에 여기 회사에서 인턴 모집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통해서 인턴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제가 UI 파트인데 파트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UI라고 한다면 이 게임 회사에서 UI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떠한 업무를 얘기하는 건지. 그 게임 하다 보면 뭐 게임에 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유저들이 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랑 뭐 버튼이나 이런 편의성을 줘서 그런 게임을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 성공적인 취업 사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지역에 밀착된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신 두 분이십니다. 대구시 김현창 부시장님 그리고 김장조 경상도 부지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아주 발빠르게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은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경상도 부지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경북 지역은 정부 정책에 맞는 일자리 이 정책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요? 저희 도청에 보면 제발 취직 좀 하자. 또 일자리 이런 구호 보셨죠? 저희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보면 정문 앞에 10년 전에 그걸 걸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도지사님이 구미시장을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공단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저희들은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일자리 이런 걸 걸어야 되느냐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결론적으로 저희 경상북도 전체 어떤 고용 상황이나 또 일자리 실업률 현황을 본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습니다. 고용률을 보면은 한 68.9% 정도 나오는데 전국 비해서 한 2.9% 높죠. 또 실업률 역시 한 2.5%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러나 우리 청년 실업률은 사실은 뭐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경북 도내에 있습니다. 울릉군이 거의 79.5%예요. 네. 여기는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오징어를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고 그렇다고 이 실업 문제가 저희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대구 지역 좀 차별화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대구가 최근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부 방침을 떠나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대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라든지 물론 정부 시스템 아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럼 좋은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쟁력 기업들이 국내에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해외로 나갑니다. 그럼 해외 나가는 이유는 뭐냐? 강한 노조로 인한 고임금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본적인 일자리 우리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이렇게 노력해왔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대구 기업들이 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도 이 임금은 받겠다. 제발 기업만 들어와 달라고 지금 노동이 새로운 지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 이 기반을 위해서 노사 안정을 위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일자리, 기업 유출을 통해서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나갈 방침입니다. 네, 우리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청년들은 자꾸 떠나요. 예, 대구를 떠나고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이탈 문제,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저희 경상북 도내를 보면 사실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네. 특히 농촌에, 특히 이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오질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더니 왜 만듭니까? 일자리가 많은데 안 와서 지금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역시 중요한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 한 10년 추이로 청년들이 떠나가는 숫자를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원인을 보면 물론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취업 때문에 가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타깝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떠나는 분들은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가 일취월장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아시죠? 일찍 취직해서 월급 받아 장가 가자. 일취월장인데 이 네이밍을 지을 때는 이것도 10년 전에 제가 지었는 건데 네. 이거는 행자부에 제가 일자리 총괄 추진 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어떤 네이밍의 정책을 만들까 여러 번 이렇게 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취월장을 만드는데 괜찮죠? 의미는. 그래서 이 일취월장에 저희들이 거의 한 60개의 시책을 만들어서 연 한 9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목표는 한 12,000개 정도 만들어 가자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좀 오도록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지금 거의 뭐 소멸로 가는 이렇게 인구 감소에 지금 추세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강한 뭔가 유인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시 청년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포즈를 보고 저희들이 오케이를 하면 이분들에게 조건 없이 1년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3천만 원씩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도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물론 이런 예산적인 지원, 그 외에 어떤 마케팅, 홍보, 회계, 경영 이런 가지 저희들이 코칭을 하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일자리도 일자리고 농촌 지역의 어떤 고령화 문제 또 어떤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걸 진행하려는 그런 걸로 해서 크게 보면 이제 돌아오도록 하고 또 못 가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하여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구시의 입장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대구의 가장 아픈 면이 경제가 좀 좋지 않다는 거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들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새로운 기업, 그다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2014년에 한 7천 명대로 최고로 많은 유출되었다가 작년에 4천 명대로 지속적으로 1년에 1,000명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대구에서 좋은 산업,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대구에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좋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구를 섬유도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는 벌써 10년 전, 5년 전부터 메디칼 의료산업, 그리고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산업, 그리고 신에너지산업, 그리고 물과 관련 환경산업,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엮어주는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고 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없다고 그랬지만 지금 대기업 4개가 유치되어 있고 지금 3년 업적입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도 지금 100만 1개가 성소공단만 해도 우리 조성중인 국가산단만 해도 16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일자리, 정말 좋은 일자리가 10,000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 그에 못지않게 이런 새로운 산업에 연관된 많은 서비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의료 산업이라든지 물산업 관련해서 이 서비스에 우리 벤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물론 다른 도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 벤처 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통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창업이 지금 청개사 그동안 3년 동안에 705개사가 창업되었고 거기서 1,700명 신규용 그리고 벌써 3년 만에 500대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창조 경제가 좀 이렇게 힘이 잃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창업 쪽에 좀 소홀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대구는 투 트랙 하나는 좋은 기업 유치하는 거 그리고 청년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이 창업 허브 도시 만드는 게 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정부에서도 이 청년 창업 문제에서는 좋은 정책을 그리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대구의 청년 창업 지금 노력이 성과를 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 지역의 지자체에서 얼마나 또 경북 지역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 일자리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 2017년 일본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는 넘치는 상황.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라쿠텐 본사. 1997년 창업 이래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 지옥문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26살 강명수 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작년 4월에 일본에 넘어와서 이제 1년 3개월 정도 일한 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고향은 어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습니다. 올해로 창사 20주년이 된 라쿠텐. 인터넷 상거래, 전자금융,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사업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내 다른 기업과는 달리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So we want to hir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o that we can access the best talent. We want our talent pool to be bigger, and by having that talent, we can grow our business really, really well. The other thing around speaking English is also when you hir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hey've had different experiences, so they have diverse thinking. And diverse thinking really helps you build strong products and strong businesses for a global market. So we really like to hire people in Japan, but also outside Japan. 강명수 씨가 일하는 곳은 라쿠텐의 모바일 사업부. 이곳에서 강명수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제 전공은 이제 컴퓨터 정보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전공이었고요. 지금 라쿠텐에서 하고 있는 일도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사업부 사람들한테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환경 구축, 개발, 그다음에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강명수 씨 외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곳 라쿠텐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약 150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지만 엄연히 다른 외국. 1년 넘게 일하면서 강명수 씨가 체험한 직장 분위기 어떠했을까요? 라쿠텐은 이제 일본 기업이긴 한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만연해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단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해, 배려, 존중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력의 차이라든지 뭐 경험의 차이라든지
자기가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의 이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장점이지 않나 생각해요. 일본 경제의 핵심, 도쿄의 이른 아침. 박명수 씨의 출근 모습이 보입니다. 회사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 6시 20분,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일찍 좀 가서 이제 그날 할 일들 미리 한번 정리하고 뭐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려고 일찍. 근데 그렇게 일찍 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일찍 갑니다. 지금 이제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뭐 외롭다거나 아니면 또 아직까지 또 낯설다거나. 힘든 점,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캐릭터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는 게 너무 별거 없는 것 같아서 힘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힘든 거? 이제 내가 진짜 많이 공부 안 했구나. 나 진짜 내가 뭐 많이 모르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자꾸 시간을 현명하게 쓰지 못한다는 걸 내가 매 순간 깨달을 때마다 힘들죠. 네. 시간을 아껴가며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 도전하는 청춘. 그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제 계획인데 이게 뭐 5년, 10년 뒤에 뭘 할 거다라는 걸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보다 저한테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이에요? 어떠한 가치관이란 게 근데 막 나는 이거야 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생겨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가치관은 주위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고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프로그래밍이고 주위에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면 계획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 거지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뻗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시간
네, 경북대학교 밴드 동아리 익스프레션의 무대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무대에 있을 때는 이토록 활기차고 밝지만요, 막상 무대에서 내려가는 순간 또 대학생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대학생, 오늘 취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가장 진솔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두 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좀 당겨주실래요? 예, 우리 건반을 맡고 계신 분인데, 예, 나오기 어려운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2학년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모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는 아직은 2학년,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다는 거죠? 항상 자소서 준비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되게 그런 걸로 고통받는 선배들을 많이 봐가지고 준비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2, 3년 후에 어떤 취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전공 살려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네, 천천히 방학 준비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졸업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화면에서도 만나봤습니다만 왜 국내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으로 또 이렇게 나가실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좀 더 큰 세계를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해외를 나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더 많아서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친구가 조금 더 우리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그럴까요? 예. 어떻습니까?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2학년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전자공학부는 취업 좀 이렇게 잘 되는 학과 아닌가요? 어때요? 네, 그래서 취업 자체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취업한 선배님들 보면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업 문화도 그렇고 내가 과연 평생 직장은 없다 그러지만 거기에서 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2학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로도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대학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예. 대학교 2학년에도 벌써 이렇게 많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자, 뭐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요. 이번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해 봤거든요. 그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알바 같은 거라도 되게 학력 같은 것도 따지고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일하는데 학력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치가 중요한 거지. 대기업 위주보다는 좀 중소기업들 많이 살려주는 정책들이 나와서 중소기업도 이제 일자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보다는 정규직도 많이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늘린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사실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업들이 조금 더 청년들을 효율적으로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그 취업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이제 주위에 아니면 본인을 비롯해서 사실 뭐 저희 20대 후반, 저는 20대 후반이거든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가 50대 딱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딱 지금 시점이 생업이 끊기게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20대가 약간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생업을 조금 일부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청년들 임금이 조금은 확실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급에 관한 문제 지금 뭐 7,700원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을 하는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급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올려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나눴던 그 일자리 정책에 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는 정책 총괄 기획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최저시급 문제요. 2020년이면 이제 뭐 10,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16.4%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은 이제 부담이 그렇죠. 되거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발표된 그 다음 날 그 보완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료도 조금 낮춰주는 것도 해가지고 총 4조 원 이상의 보완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창 부시장님, 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또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어제 저녁에 권영진 시장께서 지역 경제인들을 만났습니다. 걱정이 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업체들은 99% 이상이 전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종이 섬유라든지 기계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전부 다 전통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구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이 산업이라는 거는 썩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임금을 갑자기 올려버린다면 이렇게 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고용질을 이렇게 그 시급을 올리면 고용질 개선은 도움 되겠지만은 대구로 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철저하게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를 면밀히 대응을 해가지고 아까 정부에서는 보완책 플러스 대구에서 특단의 대책을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물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온도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부가 이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관건은 재원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세로나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가 아니고 증세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증세로 이어지고 또 증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4차 말씀드렸던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제조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 공공 부분은 결국은 사회 서비스 부분이고 이 사회 서비스는 재원은 결국은 증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현재 정부에서 보면은 부자 증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자 증세와 더불어 가지고 보편 증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국민의 4대 의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이 적고 많음을 떠나 가지고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낮아가지고 생활이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복지로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 부분은 증세를 반드시 동반을 하게 되고 그 증세에는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를 동시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는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또 그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일자리 문제가 크게 보면 만들고 나누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스매치 부분을 우리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 고용을 못해서 구인을 더 희망하는 일자리 수가 한 12,000개 정도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또 작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많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또 지금 고용을 희망하지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미스매치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하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저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갔을 때 어떻게 임금의 어떤 보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도 같으면 이제 청년 카드제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100만 원 또는 뭐 청년 인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처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학력적 문제 또 정책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해 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 분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씩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박성호 교수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공과 시장의 또 조화, 뭐 협력이라든지요. 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3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주제가 일자리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일자리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 삶과 생활 전체를 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임금 이야기를 하고 최저임금이 16.4% 올라가지고 얼마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생활비로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거비, 그 다음에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얼마가 올랐다 했을 때에 그게 효과를 보려면은 주거 안정이라든지 교육비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라든지 또 의료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우리 삶 자체는 그다지 나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나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임금하고 그다음에 생활의 내용들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고 지역 고용 거버넌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은 일자리 문제는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문제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노사정 협의체가 참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또 최근에는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에 대한 수요 또 인력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조밀조밀하게 치밀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대구시 김현장 경제부시장께서 또 정리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 공공부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대구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미 대구는 노동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에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만 오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구는 대구 전체, 대구란 몸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어주어서 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이 끝나면 마케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른바 PPP 모델,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을 해서
대구시가 이 기업과 함께 가서 이 기업을 보증을 해주고 이 기업이 상담을 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 가서 합작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 주기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입소문이 나고 앞으로 퍼져나간다면은 대구는 앞으로 정말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도 다시 대구로 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일자리 가장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전국의 젊은이들이 대구 와서 일자리 찾는 그런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장주 부지사님. 예, 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들도 치열하게 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유럽을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농촌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경향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이 농촌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자본주의라는 이 시장 경제가 확장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지금 최근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 야생초 김치를 만들어서 이분은 연 매출 9억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마를 재배하는 거예요. 마를 재배해서 차를 만들고 여러 가루를 해서 분말로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보니까 한 40억 정도 연 매출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농촌이 어떤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훈 정책기획관님, 총괄기획관님. 예, 그 새 정부 출범한 지 3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일자리 양과 질에서 많이 나아졌구나 하고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정책은 중앙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이제 일자리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일자리 신문고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책임하기까지 너무 오래 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늘상 하는 말입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의 그 최악의 실업률. 단순히 수치로 이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책과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고민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일자리 창출로 그 해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네온의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공연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미시 창사 특집으로 마련된 일자리가 희망이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청춘들에게 드리는 희망 콘서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아트리오의 연주곡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한 놈들이 온다. 박서준이랑 강한을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저도 훨씬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여름에 딸기예요. 박서준, 강하늘, 청춘 수사 액션 청년경찰 8월 9일 대개봉.